자, 지금부터 이제 실학, 구체적으로 실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실제 생활,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농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 이들을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바로 중농학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농학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의 대부분의 백성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돼.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의 생활 안정이야. 그래서 바로 농업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 농업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중농학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된 바로 주장이에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 중농학파의 개혁 방향 세 가지는 첫 번째, 토지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겠어. 두 번째는 자영농을 육성해야지 되겠어. 세 번째는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자, 이들이 지금 활약하는 이 17세기, 18세기는 주로 그 어떤 농촌에 있어서 어떤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건데 이 시기는 지금 나라의 시스템이 지주 전호제 시스템이에요. 자, 거의 백성들의 비율이 지주 아니면 전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이 곧 지주야. 그 다음에 백성은 전호야.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가능했던 것이 바로 조선 후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이 양반이란 사람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지. 그치? 근데 이 백성들은 정작 농사를 짓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작농이란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여기 중농 학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잠깐 지우고 자 시작을 합시다. 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네들이 바라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농민이었던 백성들은 소작농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직시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죠 되겠어? 농사는 누가 져야 된다? 바로 농민인데 농민들에게 땅이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바로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고요. 자, 여기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바로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농학파의 선구자 또는 실학의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유형원의 책이 바로 반개수록인데 반개는 이 사람의 호예요. 호. 그래서 반개가 지은 책, 그래서 기록한 책, 그래서 반개 수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유형원의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제도의 특징은 바로 균전론이에요. 자, 어떻게 하자? 토지예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반이 토지를 다 거의 소유하고 있고 농민들은 소작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줍시다 라고 했던 것이 유형원의 주장.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양반이나 백성이나 일반 평민이나 상민이나 토지를 같이 똑같이 주자는 의견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양반은 평민은 이렇게 해서 신분별로 토지를 차등치. 그래서 양반은 예를 이만큼 줬으면 양반 다 똑같이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이만큼 줬으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얘들끼리는 같이 주는 거야. 그러나 얘하고 양반하고 성민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이 사람이 거부하지는 않는 그런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형원은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줍시다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신분별 차등 지급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조선의 어떤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양반의 문벌 제도라든지 노비제라든지 과거 제도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주장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유형원이에요. 유형원은 거의 대부분이 정치계에 나가지를 않고 고향이었던 저기 전북 부안에서 주로 학문 연구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자, 유형원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이익이라고 하는 성리학자를 살펴보는데요. 자, 이익의 호가 역시 성호였고, 그래서 성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고, 이익은 자, 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한전론이에요. 자, 저는 아까 토지라 그랬죠? 토지에 제한을 두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익이 생각했을 때에,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유영원이처럼 토지를 다 균등하게 나눠줘요. 근데 이익의 생각에 어떠느냐? 자,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토지를 팔아야지 될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집에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수술을 해야지 돼요. 돈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팔아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또 다 팔게 되면 어차피 또 세월이 가다 보면 누군가는 또 부자,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팔 수는 있으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를 금지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익의 주장이고요. 이것은 뒤에서 한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익은 나라의 그야말로 6가지 좀,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좀 먹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6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노비제도,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이런 어떤 사치나 미신, 승려, 게으름 이런 것들을 6가지 나라를 좀 먹는 그런 것으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뒤에서 이제 한전론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터인데요. 선생님이 한전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학습지에 한전론이 있네요. 자, 그거는 뒤에 교과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로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최저 생계비 어떤 이런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로 판매하지 못하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교과서 사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정약용, 세 번째 중농학파의 사람으로서 정약용을 살펴봅시다. 정약용의 저서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여기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자, 정약용의 이 중농학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전론은 여기 사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를 갖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지금 농사 짓는 농민들은 오히려 토지가 없고 농사 짓지 않는 양반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지주전호제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갖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자? 여전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자라고, 이것은 바로 정약용의 어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새로운 어떤 토지 제도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산골짜기와 시냇물의 지세를 기준으로 구역을 확정하여, 자, 이 얘기는 뭔 말이냐? 자, 여기가 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과 이 산, 이것을 한 구역으로 정하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아니면 여기가 강이 있어요. 여기가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강이 있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한 구역으로 하자. 굉장히 넓은 단위이죠. 이렇게 해서 구역으로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일여로 한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지우고 봅시다. 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것을 이만큼을 무어로 보자? 일여로 보자. 이 사람이 정약용 주장한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동을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5동 이런 것처럼 얘는 여라고 하는 단위를 정약용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여에 대빵 여장을 하나 두재. 그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는 여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여라는 것은 이 여 속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사오리 뭐 그다음에 여기 감정리 뭐 풍물이 이렇게 여러 리가 있겠죠. 근데 이 리를 포괄하는 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모든 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핵심 단어예요.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공동으로 경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은 여장은 매일매일 여기 와서 일한 사람들의 노동량을 기록했다가 그 바로 노동량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공동으로 분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전론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 정약용은 이것은 딱히 누구 땅에 하고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소유하는 개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공동 경작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 분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약용의 여전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중농학파였으면 여기 이 사람들은 물론 농업이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가 청나라에 가서 보았더니 상공업이 발달했는데 농업으로서는 나라의 부강에 한계가 있더라. 진정한 나라의 부강을 하려면 상공업이 굉장히 발전돼야 되던 걸, 이게 바로 여기 중상학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중상학파들은 모델을 뭘로 보는 거예요? 청으로 보는 거예요. 청에 가서 주로 이 사람 청에 왕래를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로 청나라가 우리나라 북쪽에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배워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북학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중상학파들은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상공업의 발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서, 그 다음에 이 유수원은 양반 계층을 말하는 거죠. 선비니까 농, 공, 상 이것은 물론 신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다 나름대로의 신분에 맞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평등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유수원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홍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고, 그 다음에 여기 홍대용이는 바로 이 사람도 역시 중국에 갔다 오면서 바로 기술의 발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지전설을 주장했던 인물이 홍대용이에요. 지전설. 지전설 지구가 둥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자,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둥근데 어디가 중심이야? 그치? 여기가 중심이야? 저기가 중심이야? 그런 건 없죠? 그냥 땅이 예를 들어서 평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여기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둥글다라고 하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어디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서 어떤 성리학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홍대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상학파의 또 하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박지원, 박제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박지원은 열하일기 유명해서 다 알죠. 열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강인데, 박지원이 중국을 갔다 오고 나서 기행문처럼 지었던 책이 바로 열하일기고요. 중상학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청나라를 한번 갔다 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로 어떤 그런 중국의 청나라의 발전된
그런 상공학 같은 것을 다 같이 중요시 여겼다 했었죠. 자, 이 박지원이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야, 이 엄청난 여러 가지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거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자,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쵸? 근데 저기 중국의 맨 아래쪽에서 나는 것이 중국의 맨 위쪽에서도 뭔가 유통되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넘쳐나는 것이 바닷가에는 없고 바닷가에서는 썩어나는 것이 산골짜기에서는 도대체가 너무 구하기가 어려워. 이 좁은데도 이렇게 유통이 안 되는데 중국은 왜 그러지? 라고 보니까 바로 수레나 선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도 수레와 선박 또는 화폐 유통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야지만 유통이 잘 돼야지만 상공업이 발전하겠고 그래야지 나라가 부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지원의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은 여러 소설 같은 걸 많이 지었었죠. 그래서 뭐 양반전, 허생전 그런 아주 수많은 책들을 지었는데 공통된 의견이 뭐냐? 양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양반전 맨날 글만 읽는 양반이 결국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나라의 환곡으로 생활을 하다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부농에게서 빚을 얻어서 탕감을 받고 그 다음에 신분을 파는 어떤 이런 모양새들. 허생전 결국에 양반 신분을 벗어버리고 허생이 장사해서 돈을 뭐 긁어 모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반의 글만 있는 양반에 대해서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박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제가는 서얼로서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박제가이고요. 자,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지었고 역시 이 사람도 수레와 선박의 이용에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박제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성리학은 근검 절약을 강조했거든. 그런데 이 박제가는 야, 소비를 해야지 물건이 생산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나라가 부강하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박제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해줘야지만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대단히 그때 당시에 절약을 강조하던 성리학과는 반대로 소비를 강조하고 주장하였었던 사람이 박제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료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대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과 같아. 펐으면은 차고 솟아나지만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라고 보면 돼. 자, 사람들이 비단을 입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야?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박제가의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실학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면 실학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실학은 여기 있는 것처럼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한계도 있어요. 자, 실학자들은 정치적인 실권과 거리가 멀었다라고 되어 있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까 유영원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약용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이 다 귀양지에 생활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박지원이나 박지원은 물론 이제 굉장히 뼈대 있는 양반이긴 했었으나 박제가도 서울이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정치적인 실권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었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계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국학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관계된 학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언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리, 뭐 이런 식의 것을 바로 국학 연구라고 보는데, 자, 지금, 그 조선 후기가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안정시킬까?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국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자, 여기 책들은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외워야지 되는 것들이네요.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 여기 지금 안정복의 동사 강목도 그렇고 이종의 동사도 있고 전부 다 역사인데 사가 역사죠. 그런데 여기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바로 동력 동자예요. 우리나라를 말해서 여기 동사 강목이든 이종의 동사는 전부 다 우리 역사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득공은 발해고를 통해서 자, 특히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발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연구하거나 하지를 않았는데 유득공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발해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뭐다? 우리 역사다.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야 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근길이라는 사람은 연려실 기술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리와 지도로 가는데 이 중 안에 택리지 집이에요. 집을 지을 때 또는 마을을 형성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짓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택리지라고 하는 것은 특히 풍수, 지리, 설에 의해서 집이 또는 마을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었던 책이 이 중 안에 택리지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기는 동국지도를 지었는데 자,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네. 척이라는 것은 자를 말해요. 자, 단위. 그래서 이것을 백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백리를 척이 자라 그랬죠. 한자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로 이러면 축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의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됐던 사람이 바로 정상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에서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면서 거리를 사람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자, 그 다음에 허준의 동의보감.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임진왜란 즈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임진왜란 선조임금님 때 일어났었죠. 그래서 선조임금님에서부터 그 다음에 광해군 때까지 바로 연결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허준이 선조임금님 때부터 이 책을 짓기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통해서 잠깐 좀 어떤 그 텀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선조임금이 사망을 하고 광해군 초에 이 동의보감을 완성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홍대영이가 지전설 그랬는데 김성문 이런 사람들도 지전설을 서서히 주장하게 되고요. 정약용의 거중기는 여러분 다 알겠죠?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데 이용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 여러 가지로 조선 후기는 굉장히 이제 특히 19세기 세도 정치가 실시되었던 19세기에 굉장히 나라가 어렵고 어지럽게 되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특히 활발하게 등장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예언 사상. 자,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이럴까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하는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이때 당시 나오게 되는데 정감록 그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남아서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예언이 적혀 있는 책이고요. 미륵신앙 미륵이라고 하는 그 부처는 미륵부처죠. 미륵부처가 어떤 오면은 이 세상이 가고 새로운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륵이 언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어디에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되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서 다시 이런 새로운 사상 중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서학, 서양의 학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학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서양 사람은 어떤 사상을 공부하지? 이렇게 해서 학문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종교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 서학 천주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에 왕래하던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과학적인 어떤 그런 도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 천주교의 가장 핵심 사상인 평등 사상,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내세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관심을 얻게 되면서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요. 그러나 특히 천주교의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 문제로 거부 반응이 크다 보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거 말고 우리 거 이렇게 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경주 출신 잔반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1860년에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1860년에 세도 정치가 완전 끝날 때지. 1863년까지가 세도 정치였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 세도 정치기 때에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었고요. 그러나 이 최재우는 처형되잖아요. 그래서 이대교주 최시영이가 그 뒤를 이어서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을 정리했어요. 자, 동경대전은 쉽게 얘기하면 그 외 천주교, 기독교에 보면 성경이 있잖아. 근데 지금 이것은 동학이잖아. 그래서 동학의 경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경 같은 거야. 성경처럼.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찬송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찬송가의 모양새로 만들었던 것이 용담유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최재우가 가르쳐 주었던 것들을 집대성 정리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학의 가장 핵심 교리는 바로 인내천. 바로 여기도 평등이네요. 후천개벽. 자, 그,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것도 미래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예언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선의 어떤 멸망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어떤 인간 평등과 후천개벽, 조선왕조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최재우를 가만 놔둘 리가 없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역시 처형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상사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문화, 이제 나머지 예술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